안녕하세요, 썰서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아들을 출가시킨 50대 여자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50대의 아들을 장가 보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젊은 친구들이 워낙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 제 나이에 며느리를 봤다고 하면 아, 아들이 사고를 쳤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아들이 또래에 비해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들을 일찍 낳은 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번듯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이겠죠. 어머니는 결혼을 하고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버지는 장손이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 할머니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사셨다고 했죠. 아버지가 어머니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그럴 만한 지혜는 없는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밥을 먹는 모습도 보기 싫어하셨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게 가만히 앉아서 입에 밥을 밀어 넣는 꼴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숟가락을 뺏어가기도 하셨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옷을 입으면 내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호사를 누린다며 어머니의 옷을 가져다 팔아버리신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벌이는 그다지 좋지 못해서 아버지 혼자만의 벌이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은 대부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는 모두 어머니의 벌이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사실에 하나뿐인 아들이 기가 죽을까봐 걱정되었는지 하루 종일 일하느라 녹초가 된 어머니에게 걸레를 쥐어주셨습니다. 어차피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것이니 어서 밀린 집안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아주 어렸던 제 눈에도 할머니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밖에서 일을 하는데 할머니는 밖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할머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제게도 일을 시키셨습니다. 아들이 아닌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제 할 몫은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불과 10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이 집에 돌려보내실 정도였어요. 비척거리며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는 할머니뿐이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아파서 선생님이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에 손을 슬쩍 올려보고는 나지도 않는 열 때문에 집까지 돌아왔다며 계집애가 벌써부터 꾀병이냐면서 저를 내쫓으셨어요. 당장 선생님께 가서 꾀병 부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라면서요. 할머니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잠자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학교까지 다시 걸어갈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간중간 벽에 기대서 심호흡을 해야 다시 걸어갈 힘이 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쭈그려 앉아 한동안 뒤집어진 속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어서 엄마에게 가자라고 생각하며 쭈그려 앉아있던 몸을 일으키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어요. 팔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는데 순간적인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몸이 떨리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순간 병상에 커튼이 걷히고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면서 선생님이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대체 거기서 그러고 있었느냐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별일 아니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학교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데려다 달라 하려고 했었다라고요. 저는 이 말을 뱉는 순간 아차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이래로 가장 무서운 얼굴을 하셨어요. 기절했다 방금 깨어난 10살짜리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는 정말 화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오셨고 어머니는 제가 잔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열이 펄펄 끓는 손녀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 사랑받는 손녀는 아니더라도 당신이 보호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안 예뻐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반응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애를 딸로 낳으래? 그리고 애가 집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진짜 괜찮았다는 소리 못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설마 아픈 애를 다시 돌려보냈겠어?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픈 애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 적당히 믿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흘러들어야지. 아휴, 진짜 엄마라는 인간이 애 말만 고지곳대로 믿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버지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천하의 나쁜 사람 취급을 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억하 심정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아무리 어머니가 미워도 애쓰러진 걸 어머니 탓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로서 이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애가 쓰러진 걸 무기처럼 휘두르는 게 엄마가 할 수 있는 행동이냐고.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웃기만 하고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도 참기만 하던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겠다고 병원에 오신 할머니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땐 몸이 정말 괜찮았었다며 딱 잡아드셨어요. 계속 잡아대면 어머니가 평소처럼 꼬리를 말고 아유, 네네 어머님이라고 할 줄 아셨던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이 땡볕에 그것도 길 한가운데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본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다며 할머니를 끈질기게 추궁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던 내용, 학교 친구들과 수희 아저씨들의 증언, 그리고 제 이야기까지 합쳐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 순간적으로 몸이 괜찮아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억지스럽게 구셨어요. 아버지는 할머니 옆에서 제발 좀 그만하라며 어머니를 타박하셨고요. 아버지가 할머니의 편을 들자 더 이상의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할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천하의 나쁜 년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네. 세상이 말세라더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아주 그냥 단단히 미쳤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후 할머니와 어머니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사라지자 집 안에서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도저도 못하고 중심 없이 끌려다니기까지 했고요. 한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제가 집에 돌아간 이후로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해졌죠. 할머니는 제 병원비로 꽤 큰 금액이 나온 것을 보고 어린애 한 명 치료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병원비가 많이 드냐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셨어요. 이때 또다시 언성이 높아졌고 할머니는 결국 선을 넘어버리셨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냐?
어머니가 참으시다뇨. 지금까지 참고 산 건 저예요. 저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십몇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님 말씀 어겨본 적 없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열흘이 넘어가도 불평 한마디 안 했고요. 저한테 모지게 구시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한테 그러세요? 아무리 아들 소리 입에 달고 사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왜 애한테 그랬는지 말을 좀 하시라고요. 할머니는 더 이상 순종적으로 굴지 않는 며느리에게 화가 난 나머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예, 아범아, 너 아무래도 첩 좀 드려야겠다. 할머니는 첩을 들여서 아들을 봐야겠다며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여자 배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머니도 아들 욕심을 거두실 테니 더 이상 어머니에게 아들 소리로 고통 줄 일도 없을 거고, 할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 하더라도 정실 부인을 후실보다 더 대우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후실에게서 기어이 아들을 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첩을 두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 밑으로 아들을 호적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할머니는 저와 어머니를 쫓아내셨어요. 너희랑은 살 생각이 없으니 돈 몇 푼이라도 받고 쫓겨날 거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죠. 돌봐줄 친정마저 없었던 어머니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고,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영영 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의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제가 크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미 속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 저를 키우셨어요.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여자의 몸으로 하기 힘든 일도 척척 해내셨습니다. 몇 년 동안 할머니의 집에서 고생했던 어머니의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의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조금 덜 힘들면서 행복하면 좋겠다는 작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기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물을 마셔도 한 번 터진 기침은 멈출 기미가 안 보였고, 어머니는 마지막 쿨럭하는 기침 소리와 함께 피를 토하셨어요. 당황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입을 틀어막은 채 굳어 계셨죠. 어머니의 손가락 틈 사이로 피가 주르륵 흘러나오자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로 달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암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한 분이었습니다. 부모가 없었기에 제 한 몸 먹여 살리고자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아버지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저를 낳고 구박만 당하다 이혼당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저를 잘 키워보겠다며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평생 건강검진 한 번 못 받아본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시한부 환자가 되었고, 암치료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에 진통제 처방만 받으며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살고 싶으셨을 거예요. 치료가 될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연명치료를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삶에 대한 욕심이 크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셨고
제가 홀로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저를 위해 치료를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면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빚을 져야 했을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 빚은 오롯이 제 몫이 될 테니까요. 의사는 1년 6개월을 말했지만 어머니는 2년 3개월 동안 사셨습니다. 의사는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제게 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보호자가 없는지 물었죠. 아버지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게 의료진들의 처치를 지켜보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희망은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엄마가 꼭 널 평생 지켜줄게라든지 엄마는 반드시 나을 거야 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어머니가 사라진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고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겠다는 이유로 허황된 희망을 주지 않으셨던 건 어머니의 지혜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날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저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어머니가 일전에 서약해 놓은 내용대로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했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고통이 덜하도록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겨우 진정된 어머니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반지를 제가 빼가도록 하셨어요. 이 반지는 어머니가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산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게 그것을 주시며 외로울 때면 이 반지로 자신을 추억해주길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그 반지를 빼서 손가락에 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예쁘네 우리 딸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숨을 거두셨어요. 어머니는 제 앞으로 그동안 모아둔 통장을 넘기셨고 저를 돌봐줄 수 있는 보육원을 알아보셨습니다. 제 모든 짐은 그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어 어머니와 살던 집도 도움을 받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보육원에서 지낸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절 끌어안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본 아버지였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본 것도 기억이 없어서 저는 온몸이 굳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당장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보육원 측에서는 아버지가 제 친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친부가 데려가겠다는데 보육원에 둘 수 없다며 저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예전 동네에 그대로 있었는데 집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져 있었어요. 원래도 큰 집은 아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중간 크기의 방 하나에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방 하나, 부엌과 합쳐진 거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재혼한 여자, 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몇 년 새에 폭삭 늙어버린 할머니가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어딘가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새로 들인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의 눈으로 보니 집안 돌아가는 꼴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새로 들인 며느리가 아들을 턱 하고 낳아줬으니 할머니는 둘째 며느리를 금이야 오기야 대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집안의 갑을 관계가 어느 순간 변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움직이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할머니의 건강마저 악화되면서 할머니는 그 며느리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할머니를 더 구박했고 양로원에 처박히기 싫으면 얌전히 집에서 걸레질이나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시 양로원의 인식은 감옥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할머니마저 그렇게 대하는데 남편의 전처가 낳은 다른 큰딸을 반길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아줌마는 저를 반겼습니다. 첫 만남부터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냐며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그들의 이런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집에 데려온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와 아줌마는 제게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 있냐 물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통장의 존재는 꽁꽁 숨기고 성인이 되어 필요할 때 꺼내 쓰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안색을 확 바꾸면서 그 독한 여자가 제 딸한테 돈 한 푼 남기지 않았을 리 없다며 절 추궁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제 짐까지 뒤지면서 얼른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이 아버지의 빚은 더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어머니와 살 때는 어머니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자신이 번 돈은 모두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었는데 어머니가 사라지니 매달 갚던 돈의 액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들인 아내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되려 생활비를 늘려달라며 아버지를 타박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팎으로 쪼달리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줄 돈이 없으니 그것 때문에 저를 데려온 것이라면 다시 절 보육원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이렇게 당당한 것이라면서 저를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며 계속해서 절 추궁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 동안 반복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제 입장에서 그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고 결국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저는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어머니가 물려준 통장이 아버지 손에 들어간 게 미치도록 아까웠지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 건 성인이 된 이후였어요. 저는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배운 성실함과 끈기 하나만으로 제 몸 하나 정도는 먹여 살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인 남편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듯했고 성실했으며 자신의 환경에 대한 자격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했고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잘해서 주변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워낙 성실하다 보니 저와 남편이 열심히 버니까 보증금을 마련해 괜찮은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구들도 조금씩 바꾸고 살림살이를 바꾸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어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고 남편 덕에 임신기간이 너무 행복해서 아이를 낳기 전부터 둘째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행복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을 마치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이 밤늦은 시간이 되도록 귀가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도 전화가 되지 않았고 남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지라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로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이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가까이 지내던 이웃에게 아이를 맡긴 뒤 남편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설마 아닐 거야.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남편의 얼굴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고 남편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미 온몸이 차갑게 식어 굳어 있었고 눈을 뜨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절규하는 저를 말릴 생각도 못했고 저는 땅을 치며 통곡하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한 아이를 구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와 부딪히는 순간 갈비뼈가 부러져 갈비뼈가 폐에 찔렸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그것이었어요. 남편이 살린 아이는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다 대로까지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려는 순간 신호위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했고 차가 미끄러지면서 남편을 그대로 덮친 것이었어요. 아이는 단순한 타박상에 그쳤지만 그 사고는 저희 가족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저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갓난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았고 남편과 모아둔 돈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제가 선택한 건 엄마의 반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인 반지는 어머니와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주신 금가락지를 팔러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을 팔기로 결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이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곁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니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배고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고 지금의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금은방에 들어간 저는 금은방 사장에게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금은방 사장은 제게 반지를 파는 이유를 물었어요. 솔직히 생활고 때문에 반지를 파는 거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소중한 반지인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자 순간 울컥했지만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아 어서 값을 쳐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장은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사장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금반지 하나의 값을 쳐줄 현금이 금은방에 없다니. 이상했지만 저는 돈을 꼭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사장이 입금을 하겠다고 말한 시간이 되어 확인해 봤는데 통장에 적힌 금액을 본 저는 깜짝 놀라 금액을 다시 몇 번이고 세어보았어요. 하다못해 은행 직원에게 가서 오류가 난 것 같다며 입금된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죠. 은행 직원은 오류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찍힌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이었거든요. 분명 금은방 사장이 돈을 잘못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를 둘러업은 제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사장에게 지금 무슨 실수하신 줄 아냐.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이걸 돌려주러 오는데도 손이 벌벌 떨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던 사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돈 잘못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잘못 보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장 안 보여드렸나요? 5천만 원 보내셨다니까요. 그 반지 많이 쳐줘봤자 50만 원도 안 될 텐데 5천만 원이라뇨. 하지만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보낸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제 머리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잘못 보낸 게 아니라면 제게 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시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사장님이 사기꾼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돈을 감사하다고 꿀꺽 받으면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 신고를 하거나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제가 경계하는 것을 느낀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의 남편분이 제 아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장님은 죽은 제 남편이 자기 자식의 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그때 살린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금은방 사장님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본 사장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접 뵙고 사죄 드렸어야 했던 건데 제가 그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만 보내고 저는 부군의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사고가 있었던 당시의 일을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아내가 아이의 손을 놓친 건 순식간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잃었고 아내분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돌아가며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고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지만 그 작은 아이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이는 인파에 쏠려서 어딘가로 향한 게 분명했고 아내분은 사장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곧장 시장으로 달려온 사장님도 함께 아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시장에 사람이 많았고 얼마 전 이사온 사장님 부부에게 그 시장은 미로 그 자체였습니다. 두 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극에 달했어요. 최근 주변에서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요즘엔 그런 게 도시괴담으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을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범죄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한참 떨어진 대로변 한가운데에서요. 차들이 자주 다니는 곳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혼자 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죠.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뛰었지만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이를 향해서 어떤 차가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빠른 속도로 꺾어 들어오는 차는 작은 키의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고 꼼짝없이 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차에 튕겨 날아갔고 기어가듯이 그 자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남자와 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운전자까지. 곧장 119 구급대가 왔고 부부는 아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온전히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구해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기 때문이었죠. 남자는 바닥에 추락하는 순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이와 남편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아이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차갑게 식은 채 저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절규하는 제게 차마 다가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오열하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고, 제가 조금 진정되면 찾아오려고 했는데 아이가 충격으로 인해 쇼크가 오면서 또 한 번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죠. 그렇게 그동안 남편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장님의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아내가 찾아왔던 때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리 통곡해준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거든요. 제 남편과 어떤 인연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서럽게 오나 싶어 어찌 오신 분이냐 물었었습니다.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길래 남편이 어릴 적 만났던 사람인 거라는 우스운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이 남편이 살리고 죽은 아이의 엄마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 억장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당신이 애 손을 제대로 잘 잡고만 있었어도, 그 복잡한 시장통에 애를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조금이라도 빨리 자식을 찾았어도 내 남편이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거라면서요. 원망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자신 탓이라며, 죽어도 자식 손 놓친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며 오열하고 있는 아이 엄마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아이의 엄마와 함께 통곡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돌아갈 때까지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행동을 한 건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며, 계속 죄송하다 말씀하셔도 죽은 남편이 돌아올 일은 없으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정중히 부탁했어요. 그렇게 그동안 그 사람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사장님은 제가 금은방에 찾아왔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제 자식을 구해준 분의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차마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식만, 내 가족만 귀한 줄 알았던 제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남편분은 저희 아이뿐 아니라 저희 부부도 살리신 거예요. 제가 드린 5천만 원은 남편분께 감사한 표현으로 드리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부디 받아주세요. 알고 보니 금은방 사장님 부부는 아주 오랜 노력 끝에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어서야 얻은 귀한 아이였던 것이죠. 게다가 아이를 낳다 아내가 잘못될 뻔한 적도 있어서 둘째는 꿈도 못 꿨고, 두 사람에게 자식은 그 아이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돈을 쉽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니 꼭 남편의 목숨을 대가로 돈을 번 것 같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받지 않겠다, 그냥 반지값만 받겠다 이야기했지만 사장님은 부디 이 돈을 받아달라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팔려고 가져왔던 반지까지 돌려주었어요. 저는 이것까지는 정말 안 된다며 반지를 사장님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런 저보다 더 완강하셨어요. 완강한 사장님의 모습에 일부 후퇴하기로 한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했죠. 하지만 사장님은 최후의 수단을 쓰셨습니다. 제가 돈을 받겠다고 할 때까지 제 통장으로 매일 10만 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세상 천지에 돈을 주면서 협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사장님은 아내와 함께 저희 집으로 와서 제발 5천만 원을 받아달라 사정하셨어요.
돈을 주는 걸 허락받는 사람들이라니. 상상도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5천만 원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최소한의 노력이었기에 그런 모습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기로 다짐하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개인적인 욕심도 생기곤 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였다 보니 예쁜 옷을 보면 갖고 싶기도 하고,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밥을 할 체력이 없을 때면 나가서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곳에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아끼고 아껴 아이를 위한 통장에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제 아이 앞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게 되면 옷을 사입으라며 옷값이라고 찍힌 돈이 들어왔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책값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체가 누구인가 싶어 은행에가 입금자를 물었지만 은행은 그저 알려줄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문제 없는 돈이라는 걸 은행에서 검증을 받았지만 그래도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게 5천만 원을 준 사장님 부부가 그곳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부부의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금은방 가족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물으니 사장님은 대뜸 제게 왜 책값을 쓰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제 아이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이 금은방 사장님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 같자 직접 얼굴을 밝히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름 모를 돈이 계속 들어오니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 쓰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요.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을 잡은 적이 없다는 금은방 부부는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말했습니다. 저희 살겠다고 굳이 싫으시다는 걸 강요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가 크는 것을 보니 더욱 죄책감이 들어요. 저희 아이는 아버지가 살아있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저희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한시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모님께도 죄송하고 아이에게도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가 은혜를 갚는 걸 허락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두 분의 지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간에 머물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부가 이제는 죄책감에서 해방되길 원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금은방 부부는 달마다 저희 아이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어요. 저는 그 돈을 전부 아이에게 사용했습니다. 남는 돈은 모아서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성인이 되던 해, 저는 사장님 부부에게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는 모두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이젠 서로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금은방 부부 덕에 아이를 기르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던 저의 인생이지만 모두 잘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